처음엔 그저 흔한 고부 갈등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 정성을 무시했고 급기야 수십 명의 친척들 앞에서 조상님 제사상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제 평생을 지켜온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아침잠이 없어진다고들 하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해가 동쪽 벽에 겨우 걸릴까 말까 1시간이면 눈이 떠지거든요. 그래도 그 이른 아침의 고요함이 저는 참 좋아요. 남편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온 세상이 숨죽인 듯한 그 시간에 베란다로 나가는 게 제 하루의 첫 번째 즐거움이에요. 제 베란다에는 작은 화초들이 꽤 많아요. 젊었을 땐 먹고 사느라 바빠서 이런 걸 돌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야 조금씩 제 시간을 갖게 된 거죠. 물을 머금고 파릇파릇하게 잎을 세우는 난초, 작은 봉오리를 맺기 시작한 제라늄, 하나하나 눈을 맞추며 물을 주다 보면 제 마음도 덩달아 싱그러워지는 기분이에요. 이 작은 생명들도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는다잖아요. 정성을 쏟는 만큼 티가 나는 게 기특해서 매일 아침마다 말을 걸곤 해요. 오늘은 유난히 공기가 맑아서 창문을 활짝 열어뒀어요. 곧 있을 주말 가족 모임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큰며느리 은경이었죠. 받자마자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어요? 하고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아이는 참 한결같아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언제나 싹싹하고 다정하죠. 그럼 난 새나라의 노인인데 하고 농담을 하니 은경이가 까르르 웃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식사하기로 한 거 이야기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나물 몇 가지를 해놓겠다고 하니 자기는 맛있는 갈비찜을 해오겠다는 거예요. 어머님, 손 많이 가는 건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편하게 계세요. 말이라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은경이는 정말 우리 집에 복덩이처럼 들어온 아이예요. 명절이나 제사 때도 실은 내색 한 번 없이 제 옆에 꼭 붙어서 일을 배우고 친척들한테도 싹싹하게 군이 다들 큰며느리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죠. 통화 말미에 은경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근데 이번 팔순 잔치는 꼭 대구 본가에서 하셔야 해요? 어른들 모시고 다 같이 움직이시려면 힘드실 텐데. 그 말에 제가 웃으며 타일렀어요. 대구 어른들께서는 이런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단다. 평생 한 번 있는 잔치인데 가문의 뿌리가 있는 곳에서 온 친척들 모시고 제대로 치러야지. 그게 도리란다. 은경이는 금방 네, 어머님. 그럼요. 제가 더 열심히 도울게요. 하고 대답했어요. 참 속 깊은 아이죠. 이런 며느리를 얻은 게 제 인생의 큰 복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복이 하나로 그쳤어야 했던 걸까요? 40이 넘도록 장가갈 생각을 않던 둘째 아들 민석이가 작년에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늦장가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며느리가 될 아이의 이름은 윤소희, 저보다 31살이나 어린, 요즘 말로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했어요. 첫인상은 그냥 조용한 아이. 말이 별로 없고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게 좀 마음에 걸렸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들 자기 표현이 서툴러서 그런가 보다 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애썼죠. 문제는 결혼 후 첫 공식적인 가족 식사 자리에서 시작됐어요. 제가 얼마나 그날을 고대했는지 몰라요. 두 아들과 두 며느리,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 한 식탁에 둘러앉는 그림. 생각만 해도 배가 불렀죠. 그래서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특히 제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30년 된 시간장을 꺼냈어요. 이 간장으로 불고기를 재우면 맛이 정말 깊어지거든요. 우리 집안의 역사가 담긴 맛이라고 할 수 있죠. 약속 시간이 되자 큰아들 내외가 먼저 도착했어요. 은경이는 양손 가득 무겁게 뭘 들고 왔더라고요. 먹음직스러운 잡채에 정갈하게 부친 삼색전까지. 어머님,
불고기 하신다고 해서 느끼하지 않게 곁들일 것 좀 해왔어요. 그 마음에 또 한 번 감동했죠. 그런데 둘째 민석이 내외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나타났어요. 그것도 빈손으로요. 소희는 들어오면서 멋쩍게 웃기만 할 뿐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제가 괜찮다며 어서 앉으라고 손짓하는데 식탁을 훑어보던 소희가 무심코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어머님, 힘드셨겠어요. 요즘 누가 집에서 이렇게 힘들게 음식해요? 그냥 배달시켜 먹으면 편한데. 순간 식탁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남편은 못 들은 척 헛기침을 했고 은경이는 당황해서 제 눈치를 살폈죠. 저는 애써 웃으며 그래도 새 식구 처음 맞는 자리인데 내 손으로 직접 해주고 싶어서 하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제 정성이, 우리 집안의 방식이 한순간에 힘들고 비효율적인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식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어색함은 계속됐어요. 소희는 저나 은경이와는 거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옆에 앉은 민석이에게만 고개를 돌려 귓속말을 하거나 아니면 고개를 푹 숙이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죠. 푸른 액정 불빛이 그 아이 얼굴을 비추는데 꼭 투명한 벽을 세워놓은 것 같았어요. 저 사각의 작은 세상이 나보다, 우리보다 더 중요한 걸까 하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죠. 저는 계속해서 소희에게 말을 걸었어요. 음식은 입에 맞니? 하는 일은 재미있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네, 그냥요, 같은 단답형뿐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계속 저를 다독였어요. 아직 어색해서 그럴 거야.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 내가 더 이해해야지. 하지만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불안의 씨앗까지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 아이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문득 상견례 날이 떠올랐어요. 둘째를 장가 보낸다는 기쁨에 들떠서 그때는 모든 게 좋아 보였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양가 어른들이 처음 만나는 그 어려운 자리에서 사돈어른 내외는 정말이지 말이 없었어요. 저희가 무슨 말을 건네도 그저 희미하게 웃거나 고개를 끄덕일 뿐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죠. 마치 투명한 벽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색한 공기만 흘렀어요. 그때는 그저 두 분이 참 내성적이신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소희도 부모님을 닮아 조용한 성격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그날 사부인이 무심코 뱉었던 말이 이제 와서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밝혀요. 우리 소희는 어릴 때부터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자랐어요. 그리고 자기 생활 방해받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사부인께서 잘 이해해 주셔야 할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그냥 딸 가진 엄마의 평범한 당부처럼 들렸어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귀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지금 소희의 행동을 보니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자기 생활 방해받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는 말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였던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저도 알아요. TV에서도 맨날 워라밸이니 소확행이니 하잖아요. 저희 세대처럼 무조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미덕인 시대는 아니죠. 하지만 그 개인 존중이라는 것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쁜 일과 슬픈 일을 나누는 최소한의 유대감마저 내 생활에 대한 방해라고 여긴다면 대체 가족이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소희를 보고 있으면 마치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 아이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불편한 규칙처럼 느껴지는 거겠죠. 그 문화적 차이가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균열을 가져올지 그때는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 불안한 예감은 오래지 않아 현실이 되었어요. 민석이가 결혼하고 몇 달 뒤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 있었죠.
저희 집안은 대대로 관혼상제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런 날이면 온 가족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참석하는 게 불문율 같은 거였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큰아들 내외까지 모두 아름다운 한복을 차려입고 식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뒤늦게 도착한 소희의 모습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 아이는 혼자 새까만 정장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물론 정장 입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온통 화사한 한복 물결 속에서 홀로 무채색의 정장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은 누가 봐도 이질적이었어요. 마치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고 온몸으로 선언하는 것 같았죠. 친척 어른들이 다가와 아이고, 둘째 며느리가 참 미인이네. 우리 민석이 장가 잘 갔다. 하며 덕담을 건넸지만 소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칠 뿐이었어요. 어른들과의 대화를 어떻게든 피하려는 게 눈에 보였죠. 저는 민망해서 애가 아직 낯을 많이 가려서요. 하고 대신 둘러댔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그리고 사건은 피로연 자리에서 터졌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끼리 서로 잔을 부딪히고 안부를 물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소희가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내뱉은 거예요. 바로 옆에 앉은 사촌 동서가 그래도 이렇게 좋은 날 온 가족이 모이니 얼마나 좋으냐고 하자 소희가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분명하게 말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결혼은 당사자 두 사람만 좋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피곤하게 하는지. 그 순간 테이블에 흘렀던 유쾌한 웃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어요. 모두의 시선이 소희에게로 향했죠. 남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건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이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친척들이 소중하게 지켜온 함께라는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죠. 당신들의 이 유난스러운 공동체 문화가 나는 피곤하고 불편하다는 선언이었어요. 그 한마디 말이 우리와 그 아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단순한 세대 차이나 성격 차이가 아니었어요. 이건 앞으로 우리 가족이 맞닥뜨려야 할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친척 결혼식에서 있었던 그 소동 이후 제 마음에는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며느리 하나의 낯선 행동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아이가 던진 말의 파장이 너무 컸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피곤하게 하냐는 그 말은 마치 우리가 평생 지켜온 삶의 방식 전체가 쓸데없는 고집처럼 매도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소희는 더욱더 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것 같았죠.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지고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어요. 명절이라는 말만 들어도 설레던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덜컥 겁부터 났어요. 또다시 그 아이의 차가운 얼굴과 마주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져 왔죠. 아니나 다를까 큰며느리 은경이는 명절 이틀 전부터 저희 집으로 와서 제 옆을 지켰어요. 어머님, 이번에는 동그랑땡 예쁘게 한번 빚어봐요. 하면서 팔을 걷어붙이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고소한 기름 냄새를 풍기며 전을 부치고 밤을 깎으며 두런두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함께 뽀얀 쌀가루를 익반죽해서 송편을 빚었죠. 은경이가 만든 송편은 꼭 조개처럼 앙증맞고 예뻤어요. 어머님 솜씨는 정말 못 따라가겠어요. 이 송편은 어떻게 이렇게 쫄깃해요? 하고 묻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며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꼭 친딸과 함께 있는 것 같은 따스함을 느꼈어요. 이게 바로 가족인데, 이게 바로 명절의 풍경인데 하는 생각에 잠시 행복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소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어요. 명절 당일 차례가 다 끝나고 오후가 한참 지나서야 그 아이는 모습을 드러냈어요.
마치 명절의 모든 힘든 의무는 다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요.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어머님, 저희는 저녁만 간단히 먹고 바로 가봐야 해요. 내일 아침 일찍 친정 내려가려면 피곤해서요. 였어요. 아직 엉덩이도 붙이기 전인데 갈 이야기부터 하는 며느리 앞에서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온종일 부엌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은경이가 땀을 닦으며 과일을 내오는 동안 소희는 거실 소파 가장 편한 자리에 앉아 태연하게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제 귀에 그 아이가 나지막이 혼잣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기가 담긴 말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시댁의 명절을 위해 희생하는 삶에 대한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제 귀에는 나는 형님처럼 그리고 어머님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죠. 시댁에서의 명절은 고되고 피곤한 의무일 뿐이고 곧장 달려가야 할 친정에서의 시간만이 달콤한 즐거움이라는 그 아이의 이분법적인 세상이 너무나 낯설고 서운했어요. 추석의 그 씁쓸한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 가족에게는 더 큰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칠순 잔치였죠. 남편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사람이라 저는 그이의 칠순만큼은 온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대하게 치러주고 싶었어요. 은경이도 제 마음을 아는지 몇 달 전부터 저와 함께 잔치 장소를 알아보고 초대할 하객 명단을 정리하며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섰어요. 하지만 소희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가족 회의를 위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는 칠순 잔치 계획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그러자 소희가 기다렸다는 듯이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아버님 칠순이시구나. 축하드려요. 그런데 칠순은 그냥 가족끼리 조용히 고급 식당 가서 식사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크게 벌이려고 하세요? 돈 쓰고 힘들게. 그 말에는 어떤 존경심도 기쁨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직 귀찮음과 불필요한 소비에 대한 불만뿐이었죠. 더 큰 문제는 비용 분담 이야기에서 터져 나왔어요. 제가 아들들에게 잔치 비용은 우리 노부부가 다 될 수는 없으니 너희가 조금씩 보태주면 좋겠다 하고 운을 떼자 소희가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돈 없어요. 민석 씨 사업도 아직 자리를 못 잡았고 저희도 먹고 살기 빠듯해요. 형님네는 장남이시고 형님은 돈도 잘 버시잖아요. 장남이니까 알아서 하셔야죠. 옆에 있던 민석이 얼굴이 벌개져서 소희의 팔을 툭 쳤지만 소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들 내외의 집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다는 걸 전해 들었어요. 민석이가 당신 오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부모님 칠순 잔치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하고 화를 내자 소희는 더 큰 소리로 맞받아쳤다고 해요. 뭐가 너무해. 없는 돈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그렇게 효도하고 싶으면 당신이 돈 다 내든가. 나는 우리 부모님 용돈 드릴 돈도 없단 말이야. 그 싸움은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효라는 전통적 가치와 내 가정이 우선이라는 현대의 실리주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치관의 전쟁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안쓰러우면서도 우리 가족의 정체성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에 깊은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인내심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돌아가신 시할아버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증조할아버님 기일이었죠. 남편은 대구 출신이라 집안의 제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대구에서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제사 하나는 깍듯하게 모신다. 그게 바로 집안의 근본을 세우는 일이다. 남편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들을 앉혀놓고 제사의 의미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어요. 제사는 단순히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 행사가 아니란다. 우리 가문의 뿌리를 확인하고 조상들의 덕을 기리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야. 너희가 지금 잘 배워둬야 나중에 너희 자식들에게도 이 소중한 전통을 물려줄 수 있는 거란다.
은경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지만 소희는 지루한 표정으로 손톱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결국 제사 당일 소희는 오지 않았어요. 아침에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하나가 툭 날아왔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어젯밤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은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숨을 쉬면서도 그래, 젊은 애가 힘들 수도 있지. 아프다는데 어쩌겠나 하고 억지로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주말 부산에 사는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누이는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언니, 나 오늘 백화점 갔다가 둘째 조카 며느리 봤잖아. 자기 엄마랑 팔짱 끼고 웃으면서 쇼핑하고 있더라. 아프다더니 싹 나았나 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망치로 맞은 것처럼 띵했어요. 몸이 안 좋다는 핑계가 명백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문의 전통과 조상에 대한 예의, 그리고 시어머니인 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까지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짓밟아버린 행위였어요. 저는 배신감을 넘어 깊은 모멸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그날 밤 아들 민석이를 조용히 불렀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민석아, 엄마가 오늘 너에게 아주 힘든 이야기를 해야겠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희의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사를 핑계대고 친정엄마와 쇼핑을 간 사실을요.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런데 소희가 원래 자기 가족을 좀 더 챙기는 스타일이라 그래요. 시댁 일은 아무래도 좀 불편해하고 엄마가 그냥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해해 달라고요? 아들의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마저도 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 아픔과 상처보다는 아내의 불편함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이 거대한 집 안에서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가문의 전통을 지키려는 저는 오히려 며느리의 개인 생활을 존중하지 못하는 이해심 없는 늙은 시어머니가 되어버린 거였죠. 깊은 고립감과 무력감이 파도처럼 저를 덮쳐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어요. 아들에게서조차 외면당한 그 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어요. 창밖은 아직 짙은 어둠에 잠겨 있는데 제 마음속은 그보다 더 캄캄했죠.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그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의 고집을 부렸던 걸까? 수만 가지 자책과 원망이 뒤엉켜 제 속을 헤집어 놓았죠. 며칠이 지나고 그 아이,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얼마 뒤 그 아이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피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어요. 소희는 예전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거실 소파에 앉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어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앞으로는 가족 모임에 저를 부르지 말아주세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직접 그 말을 듣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이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니?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어요. 소희는 조금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눈치 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시댁에 오는 것도 친척들 만나는 것도 저한테는 너무 큰 스트레스예요. 그냥 저희 부부끼리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둬주세요. 그 말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 같은 건 한 점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당당함만이 있었죠. 그 아이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몸져 누웠죠. 밥도 넘어가질 않고 잠도 오질 않았어요.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보다 내 핏줄인 아들마저
나를 이해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죠. 며칠을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어느 날 밤 꿈에 돌아가신 시어머님이 나타나셨어요. 생전처럼 고운 한복을 입으신 채 제 머리맡에 앉아 제 등을 가만히 쓸어주시더군요. 그러고는 나지막이 속삭이셨어요. 얘야, 안방 서랍 한번 열어보거라. 저는 꿈에서 번쩍 깨어났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시어머님의 그 말씀이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어요. 저는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향했어요. 방 한쪽 구석에는 제가 시집 올 때 혼수로 해왔던 낡은 자개장이 있었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 자개장의 맨 아래 서랍. 평소에는 잘 열어보지도 않던 곳이었어요. 삐걱거리는 서랍을 힘겹게 열자 쿰쿰한 나무 냄새와 함께 고운 비단 보자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건 우리 집안의 뿔이다. 내가 잘 간수하거라. 하시며 제 손에 꼭 쥐어주셨던 바로 그 보자였죠. 정신없이 살다 보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머금은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누렇게 변색된 한지에 붓글씨로 쓰인 족보주구였어요. 수백 년에 걸친 우리 가문의 역사가 빼곡히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가래홀기 가리기라고 쓰인 낡은 책자가 있었어요. 펼쳐보니 제사를 지내는 순서부터 각 제사 음식이 빙의 의미와 놓는 위치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건 제가 그동안 어깨너머로 보고 기계적으로 따라했던 모든 것들의 설명서였던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바랜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대구에 있는 본가와 그 주변 땅에 대한 낡은 토지 문서들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밤을 새워 그것들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러다 제 눈이 가래홀기의 한 구절에 머물렀죠. 제사상에 탕, 을 세 종류 올리는 삼탕사면, 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 과일의 위치를 정하는 홍동백서, 공동박씨는 붉은 과일로 양력을 상징하는 해가 뜨는 동쪽을, 흰 과일로 음공을 상징하는 달이 뜨는 서쪽을 나타낸다는 것. 대추, 밤, 배, 감 순서로 놓는 조유리씨 사마리리마, 애는 씨가 하나인 대추처럼 임금님을 한 송이의 새토리 든 밤처럼 삼정승을, 씨가 6개인 배처럼 유판서를, 씨가 8개인 감처럼 팔도 관찰사를 상징하며 자손들의 출세와 번창을 기원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그걸 깨닫는 순간 제 머릿속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동안 지내온 제사는 그저 낡고 번거로운 관습이 아니었어요.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섭리, 그리고 자손들을 위한 조상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하나의 종합 예술이자 철학이었던 거예요. 소위가 그토록 구시대적이라고 무시했던 전통 속에 요즘 사람들이 다 잃어버리고 사는 깊고 따뜻한 지혜가 숨쉬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제야 제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제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잠에서 깬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더군요. 며칠 사이 헬쑥해진 제 모습이 안쓰러웠겠죠.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침묵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켜온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이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던 우리 잘못도 커요.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무시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제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더 이상 상처받고 슬퍼만 하는 약한 아내, 약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길로 전화기를 들고 대구에 계신 시댁의 큰아주버님, 그러니까 남편의 백부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셨죠. 아주버님, 저예요. 서울 사는 동서. 떨리는 마음으로 용건을 말씀드렸어요. 아주버님, 제가 어젯밤에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종갓집 기록들을 다시 살펴보니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곧 있을 아버님 팔순 잔치는 서울이 아니라 대구 본가에서 온 친척들을 다 모시고 옛날 방식 그대로 치르고 싶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너무 당돌한 제안이었나 싶어 가슴이 조마조마했죠. 그런데 잠시 후 아주버님의 껄껄 웃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수한 대구 사투리로 말씀하셨죠. 그라모, 암만, 아이고, 동서가 우리 집안의 보배다, 보배야. 네가 바로 우리 가문의 기둥이다. 요즘 것들 다 서울 가서 뺀질거리기만 할 줄 알았더만 네가 중심을 딱 잡아야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 말만 하거라. 대구에 있는 우리 일가 친척들이 모두 두 팔 걷어붙이고 힘을 보탤기다. 아주버님의 그 격려 한마디에 제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와 같은 마음으로 전통의 가치를 지키려는 든든한 우리 편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큰며느리 은경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자개장에서 꺼낸 기록들을 보여주었죠. 은경이는 낡은 책자와 문서들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 제사 음식 하나하나에 이런 깊은 뜻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아이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은경이의 손을 잡고 제가 밤새 깨달았던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가문의 내력과 제사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은경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앞으로는 그냥 돕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알려줄게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제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어요. 저는 제 지식과 경험이 다음 세대로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구시대적인 가치에 얽매인 꼰대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수백 년의 역사를 품은 가문의 문화를 계승하고 그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수할 책임과 권리를 가진 어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되찾은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낡은 기록들을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촬영했어요. 그리고 은경이와 함께 우리 가족 사랑방이라는 이름의 밴드를 만들었죠. 첫 게시물로 조유리 씨 사진과 함께 그 안에 담긴 자손 번창의 의미를 설명하는 글을 올렸어요. 이것은 단절의 도구였던 기술을 연결과 소통의 도구로 바꾸려는 저의 첫 번째 시도였어요. 이제 결심은 굳건해졌어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 저는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어요. 큰며느리 은경이의 지지를 얻고 나니 제 마음에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저는 혼자가 아니었죠. 제 등 뒤에는 저를 믿고 따라주는 든든한 며느리가 있었고 전화선 너머에는 저를 지지해주는 굳건한 시댁 어른들이 계셨어요. 이제 제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해졌어요. 바로 우리 가문의 뿌리, 대구 본가로 향하는 길이었죠. 남편의 팔순 잔치를 한 달 앞두고 저는 남편과 함께 대구로 내려갈 채비를 했어요. KTX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제 마음도 복잡하게 흘러갔어요. 서울이라는 삭막한 도시에서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와 서름이 지나가고 그 자리에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설렘과 함께 중요한 싸움을 앞둔 비장함이 채워졌죠. 이건 단순히 며느리 하나의 버릇을 고치기 위한 여정이 아니었어요. 흩어져 버린 가족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가치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순례길과도 같았어요. 몇 시간 만에 도착한 동대구역의 공기는 서울과는 사뭇 달랐어요. 익숙한 사투리가 정겹게 귓가를 파고들었고 남편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죠. 우리는 택시를 타고 수십 년 된 기와 담장이 정겨운 옛 동네, 우리 가문의 종갓집으로 향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백 년 된 은행나무가 마치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 넉넉한 그늘을 드리워 주었어요. 그곳에는 남편의 사촌 형수님, 제가 대구 큰어머니라고 부르는 분이 마루에서 저희를 맞이해 주셨죠.
큰어머니는 이 지역의 종부, 손부 역할을 수십 년간 묵묵히 해오신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 같은 분이셨어요. 제 손을 꼭 잡으시는 그분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했죠. 제가 서울에서 겪었던 일들과 이번 팔순잔치를 본가에서 치르고 싶은 이유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큰어머니는 깊은 주름이 팬 눈가로 저를 지그시 바라보시더니 제 손등을 툭툭 치며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이 참말로 곱다. 고와. 요즘 젊은 것들은 다들 제사도 안 지내려고 하는 이 판국에 네가 이래 큰 결심을 했구나. 장하다. 서울 동서. 그 따뜻한 위로 한마디에 그동안 맺혔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큰어머니는 저를 위해 발 벗고 나서 주셨어요. 며칠 뒤 저를 대구 지역의 다른 종부들이 모이는 종부회라는 모임에 데려가셨죠. 오래된 한옥 찻집에서 열린 그 모임에서 저는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각자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다른 종부님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제사 음식을 지키는 이야기, 변해가는 자식들 때문에 속상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금세 깊은 유대감이 생겼더군요. 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견고한 전통문화 보존 공동체가 바로 제 곁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종부의 어른들은 제 팔순 잔치 계획을 들으시고는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도와주기 시작하셨어요. 한 분은 대구 지역 최고의 유기 장인을 소개해 주셔서 번쩍번쩍 빛나는 제기들을 저렴한 값에 빌릴 수 있게 다리를 놓아주셨죠. 또 다른 한 분은 대구 양교와 지역 문화원에 아는 분이 있다며 잔치 당일에 흥을 돋울 전통 국악 공연팀을 섭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혼자서는 막막하기만 했던 일들이 이렇게 마음을 합치니 신기하게도 술술 풀려나갔어요. 저는 그분들의 도움에 힘입어 더욱 신나게 잔치를 준비했어요. 남편과 함께 대구 양령시에 가서 최고급 한약재들을 구해왔죠. 당귀, 숙지황, 감초, 좋은 약재들을 정성껏 달여 제사에 올릴 약주 역주를 직접 담갔어요. 항아리에서 익어가는 약주만큼이나 제 마음속의 자부심도 무르익어갔죠. 그런데 이 과정이 우연히 지역 신문 기자의 눈에 띄었던 모양이에요. 며칠 뒤 사라져가는 종가 문화를 되살리는 서울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가 담긴 작은 기사가 신문에 실렸어요. 별것 아닌 기사였지만 제 진심이 세상에 알려진 것 같아 무척 뿌듯했죠. 이제 이 팔순 잔치는 단순히 우리 가족의 행사를 넘어 지역 사회에 관심을 받는 의미 있는 문화적 이벤트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준비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바로 팔순잔치의 하이라이트가 될 재산 분배 발표를 준비하는 것이었죠. 저는 남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통적인 상속 방식, 즉 장남이 종갓집을 물려받아 제사를 모시는 것이 현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하면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법적 자문을 구했죠. 변호사는 유언장과 가족 간의 합의서 등을 통해 충분히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해 주었어요. 법적 검토를 마친 뒤 저희 부부는 대구의 큰아주버님을 비롯한 문중몬 어른들을 모두 모셨어요. 그리고 그분들 앞에서 저희의 계획을 소상히 밝혔죠. 이번 팔순 잔치에서 저희 부부의 재산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종갓집과 조상님들을 모시는 책임은 장남인 지훈이 내외에게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어른들께서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큰아주버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야지. 재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과 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모시고 가문을 지켜나갈 그 무거운 책임을 함께 물려주는 것이다. 그 뜻을 모든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로써 저의 결정은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편애가 아니라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가문의 전통과
어른들의 공적인 합의에 기반한 것임을 명확히 할 수 있었어요. 행사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바로 서울에 있는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죠. 먼저 큰아들 지훈이에게는 행사의 중요성을 차분히 설명하고 맏아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둘째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제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어요. 민석아, 이번 주 아버님 팔순잔치는 우리 가문의 아주 중요한 행사다. 온 친척들이 모여 너희에게 물려줄 것에 대한 중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니 하루 전날 미리 내려와서 준비를 돕고 한시도 늦지 말고 모두 참석해야 한다. 거기까지 말하고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덧붙였죠. 그리고 내 아내 소희도 반드시 함께 와야 한다. 이것은 엄마로서 하는 부탁이 아니야. 이 가문의 어른으로서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서울에서 그 아이에게 무시당하고 아들에게 외면받았던 제 말이 아니었어요. 대구라는 전통의 공간, 그리고 수많은 친족 네트워크라는 강력한 권위를 등에 업은 제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을 담고 있었죠.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당황한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대결의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대구에 내려와 있는 동안 우리 가족 사랑방 밴드에 꾸준히 사진을 올리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햇살을 가득 받은 대구 본가의 아름다운 고택 사진, 종부님들과 함께 약주를 담그며 환하게 웃는 제 모습, 그리고 지역 신문에 난 제 기사까지. 서울에 있는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특히 소희가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기를 바랐어요. 이것이 단순한 생일잔치가 아님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되었음을 그들도 느끼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도 효과적인 심리적 압박이었죠. 드디어 심판의 날이 밝았어요. 남편의 팔순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죠. 유서 깊은 대구의 종갓집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로 넘쳐났어요. 대청마루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십 명의 친척들로 북적였고 마당에서는 구성진 가락의 전통 국악이 울려 퍼졌죠. 공기 중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와 함께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저는 큰며느리 은경이 그리고 종부의 어른들과 함께 밤새 준비한 음식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대구 전통 방식에 따라 정성껏 차려낸 제사상과 잔치상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번쩍이는 유기 그릇에 소복이 담긴 형형색색의 음식들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풍요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화기애애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바로 둘째 며느리 소희의 빈자리 때문이었죠. 모두가 그 아이의 부재를 의식하고 있었지만 애써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둘째 아들 민석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현관 쪽을 쳐다보거나 밖으로 나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듯했죠. 민석이는 멋쩍게 웃으며 제게 와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엄마, 소희가 거의 다 왔는데 차가 많이 막히나 봐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것은 의도된 지각이라는 것을. 이 중요한 자리를 최대한 무시하고 경시하려는 그 아이 나름의 소심한 반항이었겠죠. 시간은 흘러 잔치가 무르익고 마침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재산 분배 발표 시간이 다가왔어요. 국악 공연이 멈추고 시끌벅적하던 마당이 조용해졌죠. 저는 무대 중앙에 선 남편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이윽고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귀한 걸음을 해주신 일가 친척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 팔순을 기념하여 아내와 오랫동안 상의해온 저희 부부의 재산 분배 계획을 여러분 앞에서 공표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남편의 말을 경청했어요. 남편은 먼저 두 아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줄 토지와 상가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표하기 위해 숨을 골랐죠. 그리고 우리 가문의 뿌리이자 정신인 이 종갓집과 조상님들의 제사를 받드는 모든 책임은 그동안 묵묵히 마디로서의 도리를 다해온 우리 큰아들 지훈이와 맏며느리 은경이가 계승할 것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여있던 모든 친척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한 결정이라는 듯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큰아주버님께서는 그래야지. 그게 우리 집안의 법도다 하고 외치셨죠. 장남 내외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나 어른들께 큰 절을 올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모든 것이 질서와 조화 속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되려는 바로 그 찰나에 잔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어서야 소희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 아이에게로 향했죠. 소희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잔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뾰족한 구두를 신고 또각거리며 마당을 가로질러 왔어요. 그리고는 방금 전 모든 상황이 담긴 친척들의 수군거림과 남편의 설명을 통해 순식간에 상황 파악을 마쳤죠. 그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시뻘겋게 일그러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저 빼놓고 멋대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건 불공평해요. 소희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남편 민석이가 달려가 소희야, 제발 진정해. 나중에 이야기하자. 하며 그 아이의 팔을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이게 나중에 이야기할 일이야? 지금 장난해요? 왜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집을 통째로 가져가야 하는데요? 지금이 조선시대인 줄 아세요? 어디 그런 낡아빠진 법이 있어요. 분노를 이기지 못한 소희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조상님들을 위해 차려진 신성한 제사상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두 손으로 제사상을 힘껏 밀어 엎어버렸어요. 으악! 하는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마당 전체를 뒤흔들었죠. 우리가 밤새 정성껏 만든 음식들과 수십 년간 소중히 닦아온 유기제기들이 마룻바닥으로 떨어져 처참하게 박살이 났어요. 장내는 순식간에 충격과 경악으로 얼어붙었죠. 이것은 단순한 재산에 대한 불만을 넘어 우리 가문의 조상과 역사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신성모독 행위였어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 멀리 앉아 계시던 한 친척 어른이 벌떡 일어나 굵은 대구 사투리로 고함을 치셨어요. 저기 저 미친년을 당장 우리 집안에서 내쫓아라. 이 참혹하고도 비현실적인 광경 속에서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갔어요. 제 몸은 떨리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 또한 흔들리지 않았죠. 저는 엉망이 된 제사상 앞에 망연자실 서 있는 소희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입을 열었어요. 네가 지금 말하는 그 불공평이 무엇이더냐? 제 나지막한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장내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진정한 불공평은 저기 엎질러진 땅 문서나 집 문서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네가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 보여주었던 그 이기적이고 오만한 태도, 거기에 진정한 불공평이 있었다. 저는 모든 친척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희가 우리 집에 시집온 이후부터 저질렀던 모든 무례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열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시집온 후 처음으로 함께했던 가족 식사 자리에서 내 정성을 힘들고 비효율적인 일로 만들었던 것을 나는 기억한다. 온 친척들이 모인 결혼식 피로연에서 가족이라는 공동체 자체를 피곤한 일이라며 비웃었던 너의 그 오만한 얼굴을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모두가 땀 흘려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 너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그들을 한심하다는 듯이 비웃었다. 아프다는 거짓말로 신성한 제사를 기피하고 그 시간에 내 어미와 백화점에서
웃으며 돌아다녔던 너의 그 뻔뻔함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제 말이 이어질수록 소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엉망이 된 제사상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종갓집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다. 조상을 받들고 가문의 화합을 지켜나가야 할 무거운 책임이란 말이다. 명절과 제사는 물론이고 그저 가족들과 함께 밥 한 끼 먹는 것조차 스트레스와 짐으로 여기던 내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 책임을 논하고 무슨 면목으로 권리를 달라 하는 것이냐. 오늘 내가 엎은 것은 단순한 밥상이 아니다. 그것은 수백 년을 이어온 우리 가문의 역사와 조상님들에 대한 존중이며 그런 너에게조차 마지막으로 주어졌던 너그러운 기회였다. 너는 바로 오늘 내 손으로 너의 자리를, 내 복을, 내 미래를 내팽개친 것이다. 제 말은 사적인 원망 섞인 질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공동체의 가치를 무참히 파괴한 한 개인에 대한 이 자리에 모인 모두를 대변하는 공적인 심판이었죠. 제 말이 끝나자 장내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이윽고 여기저기서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소희는 그 자리에 모인 수십 명의 사람들 속에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어요. 아, 그리고 저는 보았어요. 저쪽 기둥 옆에서 큰아들 지훈이의 아들, 제 똑똑한 손주 녀석이 이 모든 광경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묵묵히 촬영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아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 순간인지를. 기술은 이제 진실을 기록하고 전통의 이름으로 내려진 이 엄중한 심판을 영원히 보존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주고 있었죠. 그 폭풍 같았던 팔순 잔치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뒤 우리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텅 빈 대청마루에 앉아 있어도 그날 대구 본가에서 울려 퍼지던 친척들의 고함 소리와 잭이 깨지는 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맴도는 것 같았죠. 통쾌한 승리였지만 그 끝은 어쩐지 허무하고 씁쓸했어요. 부서진 것은 제 사상만이 아니라 어쩌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였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을까요? 초저녁 무렵 현관 벨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는 잔뜩 수척해진 얼굴의 민석이와 그 뒤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는 소희가 보였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두 아이는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소희는, 그 오만하고 당당하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이 엎드린 채로 한참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만 했어요. 한참 만에 겨우 고개를 든 그 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어머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그 아이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어요. 제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도 모르고 제 권리만, 제 편한 것만 내세웠어요.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모든 어른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사과는 이전의 변명들과는 질적으로 달랐어요. 계산된 행동이 아닌 뼈저린 후회에서 비롯된 진심 어린 울음이었죠. 제 옆에 있던 민석이도 어머니, 제가 아들 노릇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내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 제 잘못이 가장 큽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저희는 여기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며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심지어 다음 날에는 소희의 친정 부모님까지 찾아오셨어요. 두 분은 과일 상자를 든 채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제 앞에 고개를 숙이셨죠. 저희가 딸 자식을 정말 잘못 가르쳤습니다. 사부인. 그 귀한 잔치에서 그런 망측한 짓을 벌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저희를 보아서라도 못난 제 딸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딸의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눈물 짓는 사돈 내외를 보니 제 마음도 편치만은 않더군요. 저는
그분들의 사과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괜찮다며 쉽사리 용서의 말을 건네지는 않았어요. 상처는 아물어야 하고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온 가족을 다시 저희 집 거실로 불러 모았어요. 큰아들 내외와 민석이 내외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죠. 무겁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놓았어요. 제가 지난 며칠간 변호사와 상의하여 작성한 가족 헌장이었어요. 모두들 이걸 잘 읽어보도록 해라. 아이들은 영문을 모른 채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헌장의 첫머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본 헌장은 우리 가문의 화목과 전통 계승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모든 가족 구성원은 이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닌다. 그 아래로는 구체적인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모든 가족 구성원은 정기적인 가족 모임과 명절, 제사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가문의 어른을 공경하고 그 가르침을 존중해야 한다 등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조항은 재산 상속에 관한 것이었어요. 본 가문의 모든 재산은 이 헌장에 명시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상속되며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가문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가문의 어른은 상속권을 재검토할 수 있다. 이것은 감정적인 분풀이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과 암묵적인 기대로 유지되어 왔던 우리 집안의 질서를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명문화된 가문의 법으로 바로 세우는 행위였죠. 모두가 헌장을 다 읽었을 때쯤 저는 민석이와 소희를 바라보며 최종 결정을 알렸어요. 내가 우리 가문에 끼친 그 막대한 손해와 모욕을 생각하면 당장 이 집에서 내쫓아도 할 말이 없을 게다. 하지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의 아내이고 어쩌면 내 핏줄을 이을지도 모를 우리 가문의 사람이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너희에게 돌아갈 재산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그 나머지 전부는 가족 발전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신탁에 맡기겠다.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저는 말을 이었어요. 이 돈은 너희가 앞으로 5년간 이 가족 헌장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성실히 지키며 진정으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되려는 노력을 눈물겹게 보였을 때 그때 다시 너희에게 온전히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다.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하려는 이 어미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그것은 아이를 매로 다스리면서도 그 안에 사랑을 담았던 우리네 전통적인 회초리의 지혜를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적용한 저만의 방식이었어요. 그날 이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소희는 정말이지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가장 먼저 첫째 며느리 은경이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서툴지만 요리와 살림을 배우기 시작했죠. 제가 주관하는 작은 기제사에도 묵묵히 참석해서 말없이 설거지를 하고 어른들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처음에는 그 모습이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그 아이의 눈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지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제사상에 올릴 나물을 무치고 있는데 소희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님, 제가 뭐 도울 일 없을까요? 저는 말없이 나물 한 접시를 그 아이 앞으로 내밀었어요.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죠. 이 고사리 나물은 우리 할아버님, 그러니까 내 시증조 할아버님께서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음식이란다. 그리고 이 삼색탕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의미하지. 소희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날 우리는 어색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렇게 우리 사이 단절되었던 세대와 세대 사이에 새로운 다리가 놓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시간은 흘러 1년 뒤 다시 추석이 돌아왔어요. 작년에 그 살얼음판 같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죠. 올해는 소희가 먼저 은경이에게 다가가 묻더군요. 형님, 제가 뭐 도울 일 없을까요? 전이라도 붙일까요?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전을 부치며 웃음 짓는 두 며느리의 모습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죠.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족보가 놓여 있는 서랍장 위에 제가 만든 가족 헌장을 나란히 놓아두었어요. 이제 제가 할 일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대구 본가는 이제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공간을 넘어 정기적으로 가족의 날 행사가 열리는 살아있는 문화교육의 장이 되어가고 있었죠. 가족 발전 기금의 일부는 그 고택을 아름답게 보수하고 손주들이 방학 때마다 내려와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는 데 쓰이고 있었어요. 갈등의 기록이었던 가족 밴드에는 이제 소희가 서툴게 만든 명절 음식을 찍어 올리고 그 아래로 친척들의 좋아요와 따뜻한 응원의 댓글이 달렸죠. 전통이란 그저 오래된 서랍 속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음 세대의 이해와 노력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그렇게 함께 가꾸어 나갈 때 비로소 그 생명력을 이어가는 것이었죠. 저는 우리 가족이 그 지혜로운 길을 이제 막 함께 걷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더없이 깊은 감사와 희망을 느꼈어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서로의 책임을 다하는 존중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라고 해요. 때로는 잊혀진 전통의 지혜가 가장 엄격한 회초리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깨어진 마음을 이어주는 가장 따뜻한 다리가 되어주거든요. 진정한 어른의 역할은 단절이 아닌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겠죠.